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97세대 대표 주자 중 한 분입니다. 개파 탈피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 박용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좀 빠지셨어요. 우리 송 기자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야전 취재 기자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벌써 한 게 15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앵커를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또 이 스튜디오 나가면 또 예. 바랍니다. 아까 인사할 때 이 사람 맞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활동을 슬슬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약간 말도 안 되는 원칙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오래 머물 곳인지를 결정하는 건 칫솔이냐 없냐. 칫솔이 있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칫솔을 그냥 갖다 뒀으면 그래도 좀 오래 내가 있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하고 나서는 양복을 이렇게 좀 세미로 간편하게 입지 않고 정장을 하고 다니면 진짜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딱 넥타이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반은 발을 들이고 반은 발을 안 들였다고 봐야 되나요? 예, 재킷을 입으셨으니까. 아니, 여기 오는데 이게 스웨터만 입고 올 수는 없어서 그냥 걸치긴 했는데 청바지에 운동화에 가볍게 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일은 정치는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정치는 계속 할 거니까 늘 암중무색은 하지만 지금 뭐 정기적으로 또 뭔가를 해야지 하는 칫솔을 둔 곳과 양복을 챙겨 입을 일은 아직 없습니다. 조만간 이제 어딘가에 칫솔을 두실지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그 설암 진단 받고 수술하셨잖아요. 네,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오시기 전에 건강 괜찮으신가 걱정을 했는데 어떠세요, 건강은? 1년 됐고요. 설암이 되게 재발률도 높고 다시 재발하면 되게 치명적인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걸려서 수술 받고 상당 기간은 주변에 안 알렸고,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도 잘 몰랐었어요. 보좌진도 몰랐어요. 예, 설암 수술을 끝내고 경선을 치르던 중이라서 맞아요.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할 시기였고요. 또 2번, 3번, 4번 이렇게 경선하고 배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변이 다 힘든데 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정기검진 2번 하고 봤는데 아직 괜찮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암은 5년까지는 봐야 되고 2년, 3년째가 제일 위험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걸리기 전에는 암에 대해서 사실 아무 느낌 없었고, 또 설암이라고 하는 암은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격려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셔서 잘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 이런 건 없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은 이렇게 몸도 아플 때 정치적으로 참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비명계 대거 공천 탈락 이건 이제 비명에서의 상징적 이제 인물처럼 보도가 그때 많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때와 관련해서 수차례 이제 사과를 들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송도 나왔고. 그때 섭섭한 1%도 안 남으셨어요? 사과 듣고 나서.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정치를 할 거고 앞으로도 정치하러 나왔고, 정치는 대의 명분을 우선해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을 거기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손 내밀고 어떻게 보면 만나자고는 거기서 먼저 했지만
그래 뭐 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먼저 손 내밀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복무해야 돼. 그리고 민주당이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이제 박용진이 그 통 크네. 저 사람 그래도 뭐 저 그런 게 있네. 넓게 보내. 이런 느낌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앞세워서 얘기를 한 거죠. 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나. 뭐 악연에 붙잡혀 있으면 새로운 인연 어떻게 쌓겠나. 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저희 나는 정치다에 출연을 하셔서 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연을 털었다고 하던데 그게 개인적인 인연의 문제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불법성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잘못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정치나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 나가서 그 말씀하셨던 그런 선거에서의 불법성 뭐 의혹 뭐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는 자리로 갈 거냐 네. 아니면 그 다음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만 만들고 할 거냐 그렇게라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어떤 해법 또 뭐 노력 이런 게 있으시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네. 이번 열리게 될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국민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승리를 하는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서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적했었던 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을 수도 뭐 없었을 수도 있고 한 부분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통합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내 인사들한테도 네. 더 쏟아야 되고 이낙연 대표와 당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의 이낙연 전 총리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정치에 동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진짜 엄청 이제 각을 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가령 야권 통합의 얘기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 있을 경우에는 할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네. 예, 절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죠. 네. 그러니까 많은 변화무쌍함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더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독대할 때 네 차례나 의원님 역할 관련해서 이제 역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 어떤 역할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계속 저도 나중에 다시 영상을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역할 얘기를 계속해서 네. 기자들이 계속 그 문제에만 주목을 하던데 네네. 더 제가 뭐 별로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와 관련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도 별거 없지만 역할에 대한 미주알 고주알도 큰 의미가 없는 자리.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역할을 맡을 것도 없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민주당 안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난 총선에서 아픔 겪었던 당내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 관계, 그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뭐 저 혼자 무슨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인터뷰 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박용진이 이제 민주당의 진보, 네. 민주당의 이제 왼쪽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속세에서도 나는 반대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또 그 이제 2030 세대들을 향해서도 단순한 이벤트 몇 개가 아니라 네. 그들의 미래 자산에 대한 고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부펀드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왼쪽 중도 보수를 선언하고 있으니까 왼쪽이 더 텅 비겠죠. 그래서 제 역할은 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지금 무슨 구체적인 직책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의원님이 그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함께하는 네. 이제 그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더 왼쪽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들릴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왼쪽에서의 역할이라는 건 뭐 정책이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 자리와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박용진이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뭐 AI 고속도로 그리고 전태일이라고 네. 하는 그 두 개의 화두를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전태일 무슨 뜻이냐면 네. 전태일 열사가 70년대에 분신하게 된 계기가 너무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네? 근데 이거 왜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걸 다 배제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해서 쓸모없는 근로기준법과 자신의 몸을 같이 불살라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라고 기는 우리 이 방송국이 또 엄청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마치 뭐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뭐 그 이제 용역계약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불려가면서 사업자로 불리면서 네.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할 거고 우리 사회적인 안전장치 같이 만들어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800만이 넘는 이 그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이 800만의 이 시대 전태일들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AI와 관련해서도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그 진행했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3조를 기금 마련하겠다고 한 거예요. 알리바바 마이는 시진핑 만나고 나서 220조 수년 내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네. 미국의 스타게이트 기금 마련은 740조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3조짜리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런 미국이랑 중국이 했었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웅대한 계획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라고 네. 불리는 그 인터넷망을 깔 때 그때 계획이 그 1년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붙겠다. 그러니까 그때 1년 예산이 77조 4천억 원이었는데 네. 향후 80조를 네. 10년 동안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년 예산이 650조 정도 좀 넘으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650조. 그럼 미국의 규모랑 중국의 규모에 거의 대등한 규모를 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엔 그 산업화는 가장 늦었지만 정보화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 네. 그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지금 AI 고속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랜드 비전을 마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또 박용진이 하나하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전태일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좀 하실 거라는 얘기로 저는 좀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AI 고속도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AI 고속도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과거 이제 DJ 정부 시절에 이 고속도로를 깔았던 이거를 이제 조금 네이밍을 바꿔서 이렇게 AI 고속도로라고 지으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벤처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즉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투자와 또 기업 지원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 10년 동안에 그 시가총액 30위 내에 없었던 기업들,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또 뭐 게임 회사들 이런 데가 막 들어서고, 그쵸. 한국의 제조업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상황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1위 정보화 세계 그런 국가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모범 국가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AI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잘해요. 그 원초적인 기술 개발에는 많이 늦었지만 뭐 적용하거나 적응시켜내는 거, 네. 대기업들이 적용하는 데는 정말 빠르게 잘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뛰어나게 해서 이번에 CES 2025년 CES에서 네. 혁신상의 절반을 한국 스타트업들이 휩쓸어 버렸거든요. 여기 잘해요.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이거를 지원하는 그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준비, 국가적인 뭐 전략적 지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좀 지원을 해서 양쪽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 수 있게 하자. 그 DJ 정부 때 이런 투자로 저희가 이제 IT 강국이 되면서 그럼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도 마련되고 엄청 급성장을 하게 했으니 어떤 그런 토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이 계획을 쉬시는 동안 세우셨는데요? 뭐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자꾸 만나고요. 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뭐 국민 통합, 국가 안보, 그리고 뭐 국민 미래 자산, 이렇게 뭐 삼국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자기 나름의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뭐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2기 1기 때도 참 저희가 도전을 면치 못했는데 힘들었고, 근데 2기 때는 지금 전부 지금 국가 상황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이 걱정이 되고. 여기서 하나 고발할 게 있어요. 고발하세요. 트럼프가 집권을 할 건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만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발표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 뒷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처구니 없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죠. 왜 어떤? 대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저기 아들하고 트럼프 아들하고 잘 안다며 그 자리 한번 마련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안보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지 50%잖아요. 해리스가 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지.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 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기에 외교부가 다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다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면 잽싸게 가서 선대고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업 총수한테 얘기해요. 그다음에 모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안보 라인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군사 안보가 있고 외교 안보가 있는 건데,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해 죽겠고 쿠데타에나 동원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든데,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이른바 외교망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지난 10년 동안의 실세와 전혀 이 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이면 저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세상에 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그거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수준이면 네. 큰일 난 거죠. 미국 대사는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 공식적인 라인의 외교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민간 영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공공 외교를 좀 하자 이래서 이런 것도 만들기는 하는데 인간 관계를 통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경제 CEO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건 서브지, 서브. 그쵸. 그게 분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에는 아니 뭐 그 필요하면 예술인들까지 문화인들까지 그쵸. 다 기업인들까지 다 동원되고 협조를 해야죠. 같이 도움을 얻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직업적인 관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공식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걸 일단 이게 아마 필요하죠. 이게 아마 정권을 바꿀 때마다 사람들을 갈아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정원도 정권 바뀌면 싹 물갈이하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교부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부처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죠. 군부도 확 그래요. 유일하게 권력 잡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경제를 잘 모르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잘 모르니까 경제 관료들은 계속 남아가지고 기재부 관료들은 계속 이제 국가를 쥐고 가거든요. 근데 그 다른 안보, 외교, 군사 안보 라인 여기는 지금 다 흔들흔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 독대 중에 서로 조언하셨다면서요. 여기서 정말 빵 터졌는데 민주당의 왼쪽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성과도 많은데 어느 때 보면 당을 공격하는 듯한 포지션 때문에 좋은 평가를 까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전 약간 그 예전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데 말하는 방식이 뭐뭐하다라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약간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니까 빵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결과적으로 그런 건 하지만 저로서도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박용진이 한 얘기도 아닌데 그걸 곡해하고 음해해서 공격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른바 저는 뭐 그런 이른바 팬덤에 의한 낙인 찍기와 공격, 그 좌표 찍기 공격에 8년?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친문 시절이다 이럴 때도 이른바 문구로 소리 뭐 또 뭐였지? 뭐 하여간 뭐 문바 이러고 멸칭되던 사람들과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그게. 근데 어떤 때는 되게 모욕적이기도 한데 제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민주당의 그런 핵심 지지층과 부딪히고 계속 이렇게 각을 세우고 가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게 뭐가 될까. 지금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후회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배심자 프레임에 10년간 내가 진짜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인은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기의 한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걸 이제 닦아나갈 텐데 박용진의 숙제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런 당내 지지층과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 불필요한 대립,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내는 게 어떤 노력은 또 제가 해야죠. 제 과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이재명은 이재명을 넘어서고 박용진은 박용진을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하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자체를 넘어서는 벽이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 뭐 저뿐만 아니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임종석 이분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극 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입법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상대
상대 쪽에서 진영에서의 어떤 뭐 공격과 비판 네.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걸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 맘대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위해서 네. 그동안 박용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그 당내 지지층들 네. 이런 분들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 나갈 건지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죠.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야말로 물리적, 화학적 결합들을 다시 만들어 나갈 거냐.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맞아요.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민주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본인의 해답, 후속 조치, 박용진부터 임종석까지 다 만났고 나서의 네. 후속 조치는 뭐냐. 그걸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다 만났으니까 이제 조금 저희 후속 조치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숙제인데 또 다른 숙제라고 하나 봐야 될 게 개헌.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한테 일제히 개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은 개헌에 대해서 일단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87년 헌법 있잖아요. 네. 그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한 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헌법은 네. 대통령을 잡아먹는 헌법이에요. 대통령을 잡아먹는 헌법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헌법이에요. 절대 반지. 절대반지. 그 절대반지를 가진 골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골룸의 이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부터 본선에 나서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당선되기도 어렵고 네. 또 당선돼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비극적인 이런 상황에 맞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이 정치라는 거니까 네네. 맞을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헌법은 대통령 잡아먹는 헌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비유하자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그런 헌법이다. 그래서 비참한 반지의 주인을 진짜 사악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나 밝힐 때는 아니다. 조금 뒤로 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현 했고요. 상황에 대한 좀 수습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표가 이달 말에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대선 출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밝혔잖아요. 네. 예, 2심이 나와도 그냥 쭉 간다 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출마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세요? 핵심은 네. 그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유죄였을 때 그 민심과 여론의 동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 봐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지 다른 이미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제 생각은 큰 변화 없이 나는 네.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거기에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 어떨지가 첫 번째이고 2심 재판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올지 그리고 그게 헌재 이제 2심 판결이 26일로 정해져 있는데 헌재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네. 서로 엉켜 있는 상황이라서요. 맞아요. 이게 단순 2차 방정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있으니까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민주당으로서는 2중 3중 고민스럽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어쨌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좀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도 좀 고민을 해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지금서 잠깐 멈칫했잖아요. 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이때 그 의원님 본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당내 경선 참여하는 거 열어두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바라보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쨌든 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 역시 대선이 열릴지도 아닐지도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뻘쭘한 상황이고 네. 안 나가겠다 하는 것도 더 웃기고 누가 나오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그 경선이 열리게 됐을 때 박용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가 비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저에게나 혹은 당에게나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가지 않는 것이 거기에 더 부합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지금 차곡차곡 다 가지고 계시는 느낌이라서 아 경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어디 강연 가거나 네. 방송에 나가면 맨날 단타매매만 물어보잖아요. 이거 오늘 이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내일 사라지는 그런 얘기. 네네. 그런 거 말고 네. 사실은 강연 가거나 뭐 간담회가 진지하게 열리게 되면 이런 얘기 늘 해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네. 15분 정도, 10분 정도의 방송 인터뷰에서도 얘기 계속해요. 근데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제목으로 뽑지도 않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당내 경선 나갔을 때 준비 자체를 1년 넘게 했고 경선 치르면서 또 더 공부를 했고 그 뒤에 또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서 국가 비전과 당 개혁에 대한 고민을 또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공동체를 위한 고민, 네. 그다음에 미래 30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다 하고 있을 거고 저도 역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생각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고 생각하시는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예. 후보군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서는 97세대 대표 주자가 없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이 경선에 나올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세대 교체에 대한 좀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과하게 앞서가는 걸까요? 저는 어쨌든 세대 교체가 빨리 좀 어쨌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뛰어들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또 계속해서 지난 뭐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 교체 특히나 586 정치라고 표현되는 네. 정책적인 어떤 뭐 실책과 과오들 내로남불 위선의 정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어떤 방식이든 계속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들도 만들고 세대 교체 분위기들도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진보를 자칭하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인물도 두드러지지 않는 건 장기적인 큰 리스크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모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70년대 생이셨는데 이러다가는 70년대생 의원들이 길을 펴보지 못하고 80년대생으로 바로 갈 것 같다. 굉장한 위기의식이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의원님 당대표 출마도 하시고 뭐 어쨌든 그 후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뛰어드시고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룸을 열었던 느낌이 뭐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 저뿐만 아니라 강훈식, 강병원, 맞아요. 박주민 이런 분들이 그치. 나가면서 약간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도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이번 경선에서도 뭐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전하지 않고 길을 못 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개파 팬덤 탈피에 대해서 되게 좀 의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 지금 뭐 비명도 비문도 아니신 상황이잖아요. 대표적 소장파. 이럴 경우에 이 점은 사실상 이런 큰 일을 조직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아킬레스건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박용진이 넘어야 될 박용진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숙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 지지층과의 그런 불화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왜 박용진은 그런 거잖아요. 참 똑똑한데 혼자야. 쟤는 이렇게 저렇게 참 독특하게 자기를 잘하는데 개파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칭찬은 그냥 수식어고 본론은 그 비판이 있는 거죠. 개파를 안 만드신 거예요? 못 만드신 거예요? 그건 둘 다죠. 그러니까 어느 개파에 들어가서 활동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만족한다면 그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이라 보지만 더 큰 꿈과 그 역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려고 하는 동료들,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걸 못한 건 박용진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서야죠.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하신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가능성은 그래도 좀 열어. 눈앞에 있는 당내 경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뻘쭘해서 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지도 않은 서울시장 선거인데 있어봐야 1년이나 훨씬 뒤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게 조금 저로서는 난처한 일이고 그게 왜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니까 기자들끼리 이렇게 돌리는 뭐 밭 이런 게 돌죠. 그 받은들이 돌죠. 그게 좀 황당했어요. 황당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걸 권유했다더라. 그래서 야,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무슨 입장을 낼 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근데 전화가 오더만요. 기자들한테서. 세 줄로 정리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화내더라. 그런 거래하러 나간 자리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했다고 꼭 전달을 했더니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참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철희 의원이 지금 잠깐 진행하고 있는 모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서 뭐 댓글창에 서울시장 나가시라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댓글창에 있으니까 한다. 그래서 나 그런 얘기 뭐 처음 듣고 그런 거 얘기할 자리가 아니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끝했는데 서울시장 물어봤던 거를 속보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기사를 왜곡해서 나가는구나. 사실상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은 박용진 거래하고 온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지. 그러니까 아까 그 독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당시 사실은 정말 모질고 모진 경험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선당후사 차원에서 털고 가려고 그래서 좀 이제 의미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는 자리로 가셨던 것 같은데 대의 명분 큰 글자 내자 써놓고 갔더니 마치 엽전 꾸러미 뒤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처럼 뭔가 딜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좀 나쁘고 모욕적이죠.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요 방송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은 다른 분은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이제 예비 경선 규칙이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명계에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그 국민 표심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 완전 국민 경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이른바 그 비주류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 모일 거 아니에요. 그쵸.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기간에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리고 경선이 시작된다 그러면 좀 이러저러한 얘기들 좀 통 크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민주당 사무처 혹은 지도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외부로 흘러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모르겠고 그러면 그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당대표 나갔을 때 중앙위원 70% 컷오프 할 때는 그다음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했고 여론조사도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답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역동성이라는 게 발휘되지 않죠. 그러면 역동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거 추대식이냐라고 하는 비아냥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컨벤션 효과는커녕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부담만 쌓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막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제 김두관 의원이 나섰는데 그때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여러 주자들이 나와서 막 이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이 판을 점점점 키워야 그 당의 후보가 되는 사람의 체급도 더 커지고 컨벤션 효과도 올라가고 이제 지지율도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한테 좀 가능한 모든 걸 좀 많이 포용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요것만 여쭤보면 지금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이 룰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이 있으면 포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뭔가 준비는 하고 있대요. 당에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그냥 사사로이라도 출마가 예견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조차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좀 취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보통 경선할 때 경선 주자들 이제 대표 선수들 이제 보내서 룰 협상을 하죠. 근데 지금은 조기 대선이 있다라면 그 룰 협상을 할 시간조차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상 가능하겠냐 이러면서 조금 선을 걷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왜 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냐는 얘기죠. 네. 그러니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해봐 10명도 안 될 텐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가 지금 출마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 아니겠어요? 다들 똑같이 짚습니다만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 오세훈, 한동훈 중도 확장성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대선에서는 중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고 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래서인가요? 이제 이재명 대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중도 보수론 얘기한 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대선 겨냥해서 이제 중도를 좀 더 포용해야 되니까 중도만이 아니라 이제 보수까지도 이제 이 화살을 저쪽으로 좀 던졌다. 그래서 중도 보수,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민주당 중도 개혁 정도를 표방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포지셔닝은 사실은 약간 보수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보이고 싶어하는 보수. 1등급이 되고 싶어하는 3등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정체성 논쟁까지 가는 건 조금 좀 과하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이게 열리게 될 것 같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염두에 둔 어떤 선거 캠페인용 이런 워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정체성을 버리냐의 논쟁까지 가게 되면 이게 예속 논쟁으로 빠지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건 그 시기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어떤 추진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식당 간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당에 어떤 레시피로 어떤 음식을 국민들이 원하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놓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그때 그걸 내놓으면 그게 진보 맛있는 진보 식당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뭐 간판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네. 우리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게 제가 있었던 민주노동당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급식. 그러니까 부유세로 세 번 만들어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 되게 진보적인 의제였고 다들 무상의료라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무상급식이라니 그거 요즘 다 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뤄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진보입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방식, 어떤 아젠다냐에 따라 다 다르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바뀌어진 정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근데 아까 그래서 진보는 변화무쌍이에요. 변화무쌍하다. 보수는 고리타분이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진보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레시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시한 레시피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세 이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 잠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은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너무 짜 레시피가. 틀렸어. 레시피가 너무 짜? 네. 첫 번째로 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같이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부유세는 원래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었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 그건 다 실패한 세금인 거죠. 부유세를 부자들을 향해서만 겨냥했던 세금이라고 그러면 이승만 때 부유세가 90%였어요. 부유세랍니다. 그 상속세가. 저기 박정희 때 70%예요. 그러면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는 부자들한테 화적대 정부예요? 다 뜯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원 마련을 위해서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국가 재정을 위해서 세원 마련을 위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예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 상속이 됐어. 나에게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는 90%, 어떤 때는 70%예요. 대한민국이 60%, 50%라고 하지만 실효세율로 보면 41.4%밖에 안 돼요. 미국보다도 낮아요. 실효세율로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방식대로 상속세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한 10,000명이에요. 네. 그 10,000명 정도의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는 걸로 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1. 그 내수가 더 확보되나요? 내수 진작이 되나? 우리 보통 세금 깎아주면 내수 진작으로 연결하거나 R&D 투자로 연결하거든요. 그런 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값에 따른 예를 들면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될 걸 줄여서 내는 것이 뿐이지. 다시 말해서 세 수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25만 원 나눠주자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작년 엄청나게 세원이 줄어가지고 돈이 없어. 그러면 빚내자는 거잖아요. 빚내서 25만 원 나눠주면 그 빚은 누가 갚아요? 2030 미래 세대가 갚아야 돼요. 2030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정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겨우 10,000명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더 부담을 안겨.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갑자기 숟가락 들고 나타난 한동훈은 여기서 내가 저 표를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 잘못해서 그 정말 얄팍한 계산에 그 상속세 숟가락을 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 20년 30년 뒤에 어떤 재정 문제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까지 다 고민해야 되고 국가의 중요한 세원에 대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해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조세 정책은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의 어떤 진작 차원에서 더 거둘 수도 있고 덜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득표 효과만 생각을 하면 큰일이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해주셔서 이 대표가 이 상속세 개편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가 폭등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마용성 한강벨트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좀 얻으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 자체가 표를 세보면 사실은 한 10,000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해당이 될 거란다 이런 계산도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는 오히려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완화라고 하는 사회적 정의, 조세 정의의 그 원칙을 깨트리는 효과를 낳을 뿐이지 네. 얻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번 페이는 네. 그 당내 어떤 뭐 화합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데에도 있고요. 네. 또 중도층을 더 확장하지 못한 데도 있고요. 우리가 뭐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많이 가져오지 못한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0.7%의 어떤 페인을 더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논란 끝에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나. 제 의견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해결책의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굳이 뭔가를 찾으려다가 논란만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보이콧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게 이제 먼저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중도층이라든가 표심을 좀 잡으려면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조금 뭐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있나? 다른 이유가 있나? 뭐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당 정보는 거의 차단되다시피 한 상태 일개 당원이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고요. 그 깊은 속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이제 마은혁 임명권인데 그거랑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심판 그 형의에 참여할 건지 네. 참여하지 않을 건지 아무도 모르고 참여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갈등만 더 높일 수도 네. 있다고 하고 불복 심리만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현재 판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의외였어요. 의외였다. 의원님 그 계엄 선포 때 국회 달려가셨잖아요. 네. 그거 듣고 바로 달려가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 당시 거기서 이제 어쩌 연설도 좀 하고 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내가 저 본회의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좀 하시나요? 내 자리는 저곳인데. 국회 정말 가기 싫어서 이게 예전에 선배들이 네. 야,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네. 국회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몇 년째 안 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쫓겨난 직장, 쫓겨난 직장. 건물도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갔어요. 처음 갔다. 처음 갔고 그런 거 다 생각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예. 뭐 집에서 있느니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니 탱크도 와 있을 테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지랄 난리를 하면 치다 가면 잡혀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탱크도 없고 예전에 운동하실 때 생각나신 거 아니야? 학생 정말 총학생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빨리 대응해야 갔는데 된다. 네. 그 앞에서 이제 한 그때는 한 100명 200명 정도가 이렇게 정문 앞에 서성이고 모여 있는 정도였어요. 네. 저도 서성이고 이제 있는데 마주치는 시민들이 의원님 빨리 들어가서 표결하셔야 돼요. 저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면 저 안에서는 알아서 잘하겠지. 계엄군이 투입되더라도 알아서 잘 맞겠지. 네. 그럼 계엄군이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고 뭐 사람들한테 얼굴도 팔렸겠다. 그리고 뭐 옛날에 한 가닥 했겠다. 네. 뭐 집회 주도 정도의 안에 하겠지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집회 주도를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막 하는데 정말 돌아가면서 자유 발언하고 그러는데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안산에서 5만 원 택시 대절에서 왔다. 광명에서 차 타고 왔다. 오늘 밤 나 여기 지킬 거다. 그리고 저 미친 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 시민들 이렇게 대단하구나 많이 느꼈고요. 그날 이제 막 구호 외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뭐 연설도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라는 게 막 목이 막 잠기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때 마이크도 있는 상황이 마이크 아니니까 없었어요. 완전히 생목으로. 이제 생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옛날에는 1000명 앞에서도 생목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이제 그 무장 헬기가 네. 그 특전사들 태우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가는데 네. 저공비용으로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제 섬뜩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그때 이제 막 그 진입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특전사가 지금 들어왔단다. 네. 우리 빨리 들어가서 같이 막아야 된다 그러길래 저는 그렇지 않다. 그분들한테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2024년 80년 광주 도청입니다. 여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는 우리 의원들이 잘 하실 거예요. 국회 직원들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고 지킬 겁니다. 여기를 지켜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시민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된다. 여기를 지킵시다. 했더니 다들 또 몇 분은 들어가자고 하는데 네. 대부분이 동의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날 이제 힘들었던 게 한 3분의 1 정도는 술 한잔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대가. 네. 네. 그러니까 막 술자리 막 하다가 우다다가 네. 와서 지키려고. 속보 보고 이제 막 오셨을 막 분들이 울기도 하고 울기도 정말 하고. 정말 그분들이 막 격정적으로 막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자제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모든 분들한테 부탁했던 게 경찰하고 굳이 불필요하게 마찰하지 마라. 감정적 싸움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계엄군을 보더라도 괜히 때리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들도 그냥 우리 아들들이고 이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네. 우리가 감싸 우리 편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불필요한 대립이나 이런 게 생기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다들 정말 질서 자체 잘 지키시고 계엄군이나 경찰이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막 소리로는 이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만 네. 말로는 하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진짜 멋있는 밤, 아름다운 밤, 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밤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최근의 말씀 중에 민주주의가 정확한 제가 그 워딩이 생각은 안 나는데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거를 막아야 된단 말을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 승리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 만들어야 된다. 다시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확인하는 건 다음에 열릴 탄핵 이후에 열릴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이 승리하는 거, 네. 민주진영이 이기는 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변론길 끝나고 3주만 앞둔 상태잖아요. 예. 이게 임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광장은 쫙 갈라져서 둘로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럴 때 그 계엄 때 의원님이 이제 뭐 광장에서 질서 유지도 하고 뭐 민심도 좀 한 대로 모으고 했었지만 이 지금의 이 둘로 쫙 갈라진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의원님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국민 통합이 될 거예요. 네. 뭐 내전하자 이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네. 그 국민 통합이 될 거고 그거를 놓고서 개헌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구체적인 조치, 네. 정치 다 정치로부터 유발된 일이니까 정치관계법의 개정, 선거법의 개정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고민하고 제안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의 숙제는 뭐고 해법이 뭐다 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당선될 거예요. 저희 나는 정치이다 이 공식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박용진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단 1cm라도 바꾸는 일이라고 봐요. 저 진보정당에 있을 때 행복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뭐 집에 정말 뭐 돈 한 푼 갖다 주지 못하고 일주일에 3만 원 받아가면서 일할 때도 행복했어요. 그 당을 만들었어도 행복했고 원내 진출했을 때 펑펑 울었고 나는 국회의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16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 16년. 네, 저 국회의원 처음 도전할 때가 28살, 9살 때였고 16년 만에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그때를 기억해요.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는 통합에 몸을 잡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현하고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진보정당이 약속했던 거 변화시키고 만들어야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면 그걸 해야죠. 그거를 해내는 세상을 1cm라도 바꾸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간판보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를 구체적인 삶의 변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정치가 뭐냐 세상을 다 1cm라도 바꾸는 직업이다 얘기를 하고 제 책에 사인해서 줄 때도 또박또박 한 걸음씩 새 세상으로 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서 드리거든요. 진짜 또박또박 한 걸음씩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직업이 정치라는 직업이고 그 일을 고통스럽지만 해내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계속 하는 한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인터뷰 초반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역할을 할 곳인지 아닌지는 나의 칫솔을 네. 그곳에 둘지 안 둘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 의원님이 지금 아직 칫솔을 어디 한 곳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cm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어느 곳에 칫솔을 두실지 저희 나는 정치이다에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